여기 주식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은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주식하는 친구들 많다고 하던데 요즘 가장 화제되는 주식 뭐 있죠? 우리나라 거 말고 그래 맞아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었다고 하죠. 와, 반도체 기업 중에선 처음이고요. 그 앞으로도 7개밖에 없대요. 얘까지 포함해서. 몇 개 있냐?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 제외하고는 사실상 시총 1조 달러. 아주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이렇게 들으니까 엔비디아 훨씬 대단하게 느껴집니까? 자,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채굴하는 분들 엔비디아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선 원동력은요, 그래픽카드, 이더리움 둘 다 아니에요. 물론 이 둘도 엔비디아를 성장시킨 중요한 요소기도 하지만요. 자, 그럼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래픽카드 만들던 이 엔비디아가 AI 시대에 어떻게 짱을 먹었느냐, 이 얘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자, 어떤 순간에 어떤 판단을 했느냐가 엔비디아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그 얘기인데요. 자, 오늘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볼 겁니다.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잡았느냐. 두 번째,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 그리고 세 번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과감한 판단과 투자를 했느냐. 네 번째, 앞으로는 어떤 도약을 준비하고 있느냐죠. 들으면 알겠지만 중요한 경영학 공부기도 하고요. 역시 경제 경영 부문의 논술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엔비디아의 전략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엔비디아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겠죠. 자, 우선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인공지능 연구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 알렉스넷이라는 겁니다. 다른 분 눈치채셨겠지만 알렉스넷, 알렉스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 짱 어려워요. 본명 뭐냐? 알렉스 크리체프스키. 그냥 알렉스라고만 알아두십시오. 자, 인공지능 분야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 인공지능 분야 개척했다고 일컬어지는 분인데요. 그 제프리 힌튼 교수 연구팀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재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하던 것이 뭐냐? 인공신경망입니다. 자, 인공신경망이 뭐냐? 컴퓨터가 인간의 신경망처럼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론인데요. 이거 특히 합성곡 신경망을 CNN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각적인 부분, 특히 영상, 이미지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신경망이죠. 그런데 이 CNN이 사실은 2011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미지넷이라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곳이 있었는데, 다루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미지넷 챌린저라는 것을 열고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알고리즘 성능을 평가하는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게 이미지 챌린지입니다. 이미지넷 챌린지. 그런데 여기 아까 말했듯이 2011년까지는 이 이미지넷 챌린지스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참가자들이. 그런데 2012년에 해성같이 뭐가 등장하느냐? 알렉스넷이 등장합니다. 확실하게 그간의 연구 결과를 뛰어넘는 인식률 면에서 아주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알렉스넷이 나왔는데요. 얘가 뭘 썼느냐? 엔비디아 GPU를 쓴 겁니다. 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곳도 이 엔비디아 GPU를 써서 인식률을 95% 이상으로 올려버리는 그런 성과를 내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알파고죠? 이 알파고라는 충격적인 인공지능의 등장도 다 GPU를 쓴 알렉스넷 등장 이후에 그 성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GPU가 대체 뭐길래? 딥러닝이란 연구에 왜 이게 도움이 되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주고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산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AX 플러스 B는 Y라는 이 1차 함수를 반복해서 아주 빠르게 계산하게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여러분 컴퓨터 CPU라는 게 이게 사실 되게 똑똑하지만 그 단순 반복을 작업하는 건 사실 느릴 수밖에 없는 게 CPU는 한 가지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다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GPU는 그것보다 훨씬 단순한 계산을 동시다발로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알렉스넷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죠? 확인했죠? 그래서 물들어올 때 놓아줬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GPU를 개발자들이 더 많이 가져다 쓰도록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자기가 그 GPU를 맞춰서 개발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갖다 쓸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개발자들은 도서관처럼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공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그보다 앞선 또 다른 준비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회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죠. 왜냐하면 이런 알렉스넷과 같은 연구진이 나올 수 있게 한 거니까요. 뭐냐? 쿠다의 등장입니다. 이 그래픽 칩을 사실은 개발자들이 가져다가 어디다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수록 엔비디아는 사용처가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문학이나 신경과학이나 뭔가 복잡한 소수점 자릿수가 엄청 긴 연산이 있는 곳에 가져다 쓸 수 있게 그 길을 열고요. 그 길을 여는 앞에 쿠다라는 것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서 엔비디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기반이 되도록 미리 뿌려놓은 씨앗이 뭐냐? 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는 그 당시에 일본이든 독일이든 아주 유명한 대학들하고 대학의 연구진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 쿠다가 널리 배포되도록 시간과 돈을 많이 씁니다. 엔비디아가 해마다 GTC라는 기술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엔비디아가 세계 개발자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왜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왜 초청하겠어요? 우리 GPU, 우리 쿠다 많이 써줘. 니네가 많이 쓸수록 앞으로 우리 엔비디아의 미래는 더 먹을거리가 많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제 이 알렉스넷이 나올 수 있게 씨앗이 됐던 쿠다까지 얘기를 했죠. 이제 세 번째 기회를 좀 가려고 하는데 칠판이 좁으니 여기 좀 좁게 쓰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멜라녹스입니다. 자, 우리 그럼 사실 하나, 둘, 셋 다 뭐예요? 키워드로 좀 볼 수 있겠네. 알렉스넷, 쿠다, 이제 멜라녹스죠. 자, 멜라녹스는 뭐냐면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2019년 3월에 당시에 70억 달러, 그때 환율로 8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그 거금이거든요. 그 큰 돈을 들여서 엔비디아가 이 멜라녹스를 산 겁니다. 사실 멜라녹스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당시에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이 멜라녹스를 사려고 물밑에서 경쟁을 심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탄탄한 기술을 가진 곳인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멜라녹스를 엔비디아가 왜 샀느냐? 인피니 밴드라는 기술 때문입니다. 인피니트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엔비디아의 병렬 컴퓨팅이 칩의 데이터 계산 속도는 끌어올렸어요. 아까 우리 GPU 뭐라 그랬어요? 연산은 되게 단순 연산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게 해줬다 그랬죠. 하지만 이게 계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컴퓨터 안에서 칩 하나가 빨리 돌아간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죠.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엄청나게 큰 두뇌,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의 속도 역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거죠. 이 인피니밴드 기술은 바로 이 컴퓨터 간 고속 커뮤니케이션, 그 통신의 길을 빠르게 열어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이패스쯤으로 되는 그 기술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엔비디아는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팅 시장에서 아까는 칩을 잘 만드는 것까지 했죠. 이제는 컴퓨팅 회사에서 훨씬 더 입지를 다져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겠다. 내가 이 정도 돈을 써야겠다. 자, 그래서 이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그 거금을 들여서 인수를 한 겁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ARM, 우리가 ARM이라고 부르는 이 회사도 엄청 큰 돈을 주고 사려고 했지만 독과점 우려로 당시에 실패했거든요. 요 시기에 엔비디아는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경쟁자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 인프라를 갖추는데 핵심을 둡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도 거의 막바지로
돌아가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 뭐냐? 클라우드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렉스넷, 쿠다, 그 다음에 멜라녹스 얘기할 때까지 제가 생각한 엔비디아의 정체성은 하드웨어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클라우드, 이름 들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뭔가 이제 하드웨어 말고 어떻게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데로 갈 것 같은 기분 좀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앞으로의 비전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젠슨 황이라는 사람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대표인데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IT 인물 중에 하나겠죠. 젠슨 황도 자신들의 회사를 앞으로는 하드웨어 회사라고 안 부른다. 자신들은 가속 컴퓨팅 회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칩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솔루션을 먼저 강조한 거죠. 이 젠슨 황 CEO가요, 올해 대만에서 컴퓨텍스라는, 그러니까 해마다 열리는 컴퓨팅 행사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모든 제조업으로 인공지능이 확장될 것.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어떤 회사든 어떤 사업이든 설사 그게 제조업이든 뭐든 다 인공지능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오픈 AI, 챗 GPT 얘기를 하잖아요. 다 그렇게 큰 슈퍼컴퓨터, 아주 복잡한 연산 시스템, 하드웨어 갖춰야 할까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자원도 없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모든 회사들한테 그런 솔루션을 공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슈퍼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로, 솔루션으로, 여러분 혹시 SaaS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공급한다는 뜻이거든요. SaaS 회사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 얘기를 젠슨 황이 한 겁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SaaS 솔루션, SaaS 하는 회사들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더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AI에서 짱을 먹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그리고 간단하게 좀 훑어봤습니다. 자, 기회를 보는 것도 그리고 기회를 위해서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에서든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